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월스트리트의 영웅이죠. 피터 린치의 투자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요. 특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린치의 지혜를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 이 핵심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피터 린치 하면 사실 금융 전공자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역사, 철학 이런 쪽이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젤란 펀드로 13년간 연평균 29%면 이건 거의 전설적인 수익률이죠. 정말 대단한 숫자죠. 근데 이 숫자 자체보다도 그 안에 우리가 좀 곱씹어 볼 만한 중요한 교훈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제대로 풀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역시 가장 유명한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아는 것에 투자하라. 네, 그렇죠.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 던킨 도너츠 커피 마셔보고 이거 괜찮은데? 해서 투자했다가 10배거, 그러니까 10배 수익 냈다는 거. 아, 그 얘기 정말 유명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냥 커피가 맛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냥 좋아하는 걸 넘어서. 그렇죠. 그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또 재무 상태는 괜찮은 건지, 경쟁 우위는 있는지 이런 걸 아주 깊게 파고드는 소위 말하는 숙제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숙제요? 네. 린츠 본인도 그랬잖아요. 모든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이 뭐 하는지 파악해라. 아, 맞아요. 그런 말을 했었죠. 네. 그냥 좋아 보인다고 덥석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조사는 필수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그 마젤란의 역설이라는 거잖아요. 아, 네네. 펀드는 그렇게 성공했는데 정작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잃었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좀 이상하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결국 행동 격차 문제로 귀결돼요. 뭐랄까 투자자 심리의 함정 같은 거죠. 행동 격차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막 오를 때는 더 갈 것 같으니까 뒤늦게 막 사고 또 반대로 시장이 확 빠지면 공포에 질려서 그냥 막 던져버리고. 아, 전형적인 패턴이네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전략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이 감정에 휘둘려서 원칙을 못 지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긴 그렇네요. 이걸 보면 결국은 좀 긴 호흡으로 보고 또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 이게 수익률을 결정하는 진짜 중요한 열쇠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정에 안 휘둘리고 원칙을 지키려면 뭔가 구체적인 도구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 GARP 전략이 중요한 거겠죠? 정확합니다. GARP,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 Growth at a Reasonable Price.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맞는데 너무 비싸게는 사지 말자는 거죠. 성장은 분명히 하는데 이게 너무 고평가된 건 피하자. 합리적인 가격. 네, 이걸 판단하려고 린치가 즐겨 쓴 지표가 바로 그 PEG 비율, 주가 수익 성장 비율인데요. 아, PEG요.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 있잖아요. 시장이 이익 1원당 얼마 쳐주냐는 거. 네네. 그걸 주당 순이익 EPS,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나 빨리 크는지 그 속도로 나눠보는 거예요. 아, 성장 속도로 나눈다. 네. 그래서 린치는 이 PEG 값이 1보다 낮은 걸 선호했어요. 쉽게 말해 이익 성장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싸다, 저평가됐다 이렇게 본 거죠. 1 미만. 기억해야겠네요. 물론 부채는 적은지 현금은 충분한지 이런 재무 건전성도 당연히 같이 봤고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린치가 주식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네, 맞아요. 그 분류법.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자산주, 회생주 이렇게 6가지. 이게 왜 유용한 분류인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각 유형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나 또 감수해야 할 위험, 그리고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 유형별로 전략이 다르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린치가 제일 좋아했던 그 고성장주 있잖아요. 여기서는 진짜 10배, 10배거를 기대하면서 길게 보고 가져갔지만 반대로 경기에 민감한 경기순환주는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봤어요. 언제 사고 파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아하, 타이밍.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 6가지 중에 어떤 성격의 주식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는 것에 투자하라는 그 원칙의 연장선인 셈이고
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인 거죠. 그렇네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린치가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기관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는 점이에요. 이거 좀 의외였거든요. 네, 그 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왜 유리하다고 본 걸까요? 일단 개인은 기관처럼 특정 종목을 꼭 사야 한다거나 아니면 분기마다 실적 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 훨씬 덜하잖아요. 아, 그렇죠. 자유롭죠. 네, 관료주의적인 절차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생활 주변에서 소위 현지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걸 활용해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보다 먼저 좋은 기업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발견. 아까 던킨처럼요? 네, 그런 맥락이죠. 중요한 건 결국 인내심, 그리고 냉정함, 또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꾸준히 보고 배우는 자세예요. 꾸준함이군요. 네, 린치가 비유를 잘 들었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정원 가꾸듯이 관리하면서 손실 나는 잡초는 뽑아버리고 수익 잘 내는 꽃에는 계속 물을 줘야 한다고요. 아, 잡초는 뽑고 꽃에 물을 준다. 좋은 비유네요.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 피터 린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국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이해하는 기업, 그걸 찾아서 깊이 공부하고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길게 봐라. 맞습니다. 결국 원칙을 지키는 꾸준함, 이게 핵심이네요. 네. 그리고 린치는 투자를 딱딱한 과학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직관과 통찰이 필요한 예술에 더 가깝다고 봤죠. 예술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질적인 분석하고 또 재무제표 같은 걸 파고드는 양적인 분석, 이 둘의 조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의 조화. 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투자 결정 과정 속에서 이 예술과 과학은 지금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